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요, 대함 순항미사일의 시조새, 액조새 대함미사일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NVIDIA 홈페이지와 유튜브는 SM-40 액조새 잠대함 미사일 출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에서 방출된 캡슐이 어뢰처럼 나와서 수면 위로 부상하고 발사관 앞부분이 열리면서 액조새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이 NVIDIA 관계자는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모델인 SM-39와 달리 J밴드 무선 주파수 탐색기와 새로운 알고리즘을 탑재한 것은 물론 기존 50km대에 불과했던 사거리를 120km까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NVIDIA는 또 지난 11월 4일부터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해군 방산 전시회 유로네이벌에서 4,000번째 액조새 미사일 생산을 기념하며 액조새 MM-40 블록3C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직도 액조새를 쓴다고? 라며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면요,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된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1967년 한포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던 스틱스 쇼크, 이 무기큐브를 정주행하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집트 해군이 발사한 구소련제 스틱스 미사일이 이스라엘 해군의 에일라트 구축함을 격침시켰던 이 사건은 서방 세계의 순항 미사일 경쟁에 불을 붙였죠. 액조새 미사일도 이 스틱스 쇼크와 때를 같이 합니다. NVIDIA의 전신인 프랑스의 노르아비아시옹은 이 스틱스 쇼크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회사의 주력 상품 중 하나였던 AS-30 공대지 미사일을 기반으로 함정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한 거죠. MM-38 액조새 함대함 미사일은 1975년 프랑스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미국의 RGM-84 하푼 미사일보다 2년 앞선 시점이었죠. 미사일의 크기는 길이 6m, 지름 34.8cm, 탄두 중량 165kg, 전체 중량은 780kg으로 하푼 미사일보단 약간 길지만 탄두 중량은 221kg인 하푼보다 오히려 더 적습니다. 마하 0.92의 아음속으로 40km 정도 비행할 수 있었죠. 하푼은 마하 0.71 정도로 속도는 약간 느리지만 초기 모델에서도 124km 이상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비행 중 관성으로 유도되고 목표 지점 근처에서는 능동 레이더 호밍을 켜서 표적을 찾아 타격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액조새는 하푼보다 크기는 큰데 탄두 중량은 적어서 파괴력도 약하고 또 속도는 빠르지만 사거리가 짧아서 작전 운용 면에서도 좀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조새 미사일이 유명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시스키밍이라는 비행 특성 때문입니다. 물론 2년 뒤 나온 하푼도 당연히 시스키밍 비행을 선보였죠. 표적에 접근하는 동안 해수면 위 1, 2m의 낮은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함정의 레이더가 쉽게 포착할 수 없어서 대응할 시간을 줄여줍니다. 때문에 액조새 미사일이나 하푼 미사일 같이 초저공 비행을 하는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 골키퍼나 펠렁스 같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탄생하기도 했죠. 액조새 미사일의 공대함 버전인 AM-39는 1974년에 개발을 시작해 1979년에 전력화됐습니다. 이건 하푼보다 2년 늦었네요. 그리고 이 AM-39 덕에 액조새 미사일이 지금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면서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은 협상을 종용했던 미국에게 다음에 미국이 알래스카를 침공당하거든 그대로 말해주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8,000해리 즉 14,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서 전쟁을 벌였죠. 당시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는 제국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반격 작전을 대서특필했습니다. 5월 1일 거의 한 달이 걸려 도착한 영국군은 이 포클랜드 인근 해역에서 본격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초반 판세는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순양함을 격침시키면서 손쉽게 영국이 승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5월 4일 아르헨티나 해군 항공대 소속 쉬페르 에탕다르 공격기가 영국의 쉐필드 구축함을 향해 AM-39 액조새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이 중 한 발이 쉐필드 함의 2층 우현을 뚫고 들어가서 전투정보실을 직격했고 엔진실까지 내려가 꽂혔습니다. 이 피격으로 승무원 20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당했고요. 로켓 모터에 남은 연료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쉐필드 함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견인 도중 5월 10일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결국 3개월 만에 영국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 액조세 쇼크라는 영광의 상처도 떠안아야 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아르헨티나 덕분에 액조세 미사일의 명성을 즐길 수 있었죠. 액조세 미사일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1971년 우리 해군은 하푼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수출 승인이 나지 않아서 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것이 액조세 미사일인데 하푼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방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박정희 정부는 대한항공을 내세워서 프랑스 주도로 설립한 신생항공사 에어버스에 A300 항공기를 구입하면서 액조세도 같이 구매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프랑스는 이 제안을 수용했죠. 우리 해군은 도입 이후 포항급 초기함에서 액조세를 사용했지만 이후에 미국이 하푼을 수출하게 됐고 또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성 미사일이 나오면서 액조세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액조세 미사일이 함정과 공중, 잠수함, 해안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게 개발됐던 것처럼 우리 미사일 해성도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발사하며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액조세는 프랑스와 독일, 이집트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29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푼은 미국과 영국, 독일, 스페인, 이스라엘 등 33개국이 사용하고 있죠. 이들 중 몇몇 나라는 둘 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성은 콜롬비아와 필리핀에서 사용합니다. 이 사거리와 정확도에서는 해성이 가장 우수할 텐데 아직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가격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사일 수출의 비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